감가상각 대상 금액이라고 적혀 있는 게 제가 앞에 우리가 취득원가의 잔존가치 뺀 지금 같으면 100만 원을 5년 동안 감가상각만 하면 이제 우리 유형자산을 팔고 그리고 20만 원 받으면 될 거라 그랬죠. 이게 우리 감가상각 대상 금액인 거고, 그리고 내용연수하고 이제 적혀 있는데, 이제 다음 페이지에 감가상각 방법 적혀 있는데 그것보다 방가로 4번에 회계처리라는 걸 먼저 볼게요. 회계처리. 자, 감가상각 회계처리는 이제 두 가지가 있는데, 한 가지는 직접법으로 처리하는 게 있고 간접법으로 처리하는 방식이 있어요. 간접법으로. 자, 예를 들어서 20만 원만큼 뭐 상각이 된다면 차변에 감가상각비 20만 원, 대변에 얘가 자동차라고 볼게요. 그러면 차량 운반구다 20만 원, 이런 식으로 유형자산의 계정 과목을 그냥 장부에서 줄여버리는 거예요. 직접. 그래서 직접법이라고 표현하는 거예요. 그럼 지금 120만 원 적혀있던 얘가 차량 운반구라면 차변에 사왔을 때 적었다가 대변에 20만 원이라 썼으니까 장부에 100만 원만 적혀 있겠죠. 이렇게 줄이는 걸 직접법이라고 해요. 그럼 간접법은 차변에 감가상각비라고 비용 처리하는 건 똑같은데 대변에 자동차 직접 줄이지 않고 차감 계정인 감가상각 누계액 20만 원이다라고 해서, 자, 얘가 자동차라 그랬죠. 그러면 차량 운반구에 차감 계정으로 이렇게 달아버리는 거예요. 우리는 얘는 차량 운반구는 자산이죠. 한마디로 자산의 차감 계정으로 대변에 달아버릴 거란 이야기예요. 그럼 이렇게 회계 처리를 하면 얘도 안 지워질 건데, 그럼 내 장부에는 얘 120만 원인 걸 안 지우게 되죠. 지금 대변 차량 운반구 안 썼잖아요. 그럼 이 자동차를 120만 원에 샀는데 20만 원 달아서 100만 원이에요. 이렇게 보여주는 방식이에요. 얘는 그냥 100만 원짜리 자동차가 있어요. 이렇게 보여주는 방식이고, 둘 다 100만 원짜리라고 보여주는 건 똑같은데 표현 방식이 틀리죠. 자, 그럼 우리 회계 기준에서 지금 하는 건 유형자산이에요. 유형자산은 우리 직접법을 사용하지가 않고 간접법을 얘를 사용을 해요. 얘를 사용하는 이유는 외부 이용자한테 보다 더 유용한 정보를 잘 전달할 수 있기 때문이에요. 우리 장부에 그냥 1억짜리 기계장치가 있대. 그럼 이 기계장치는 좋은 기계장치인지 아닌지 모르겠죠. 그죠? 근데 장부에 적혀 있는 게 100억에 사왔는데 99억 따라서 1억이라고 보여주면 좋은 건가요? 많이 다른 거죠. 그럼 외부 이용자가 봤을 때는 얘는 노후화됐다는 것도 알고, 기계장치는 여기 제조업이라면 노후화되었으니까 처음 샀던 100억 정도만큼 또 재투자가 돼야 되겠네. 이런 식으로 외부 이용자한테 보다 더 유용한 정보를 많이 제공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근데 그냥 1억이라고만 이렇게 빼버리면 1억이라 적혀 있으면 외부 이용자한테 유용한 정보를 못 주죠. 그래서 우리는 차감 계정을 달 거예요. 얘는 자산이기 때문에 매년 처리하면 얘는 안 지워지고 합쳐져 갈 거예요. 내년에 똑같이 하면 40만 원, 20만 원 또 쓰면 합쳐서 40만 원. 이렇게 해서 5번 만나 간다면 100만 원 되겠죠. 그런 식으로 회계 처리할 거라는 거예요. 얘는 자산이니까 얘 없어지면 얘도 지워줘야 돼요. 안 지워지면 차도 없는데 차가 달았다는 말만 장부에 적혀 있으면 안 되겠죠. 그렇기 때문에 얘도 만약에 차 팔면 같이 지워야 되는 얘는 신경 안 써도 돼요. 근데 얘로 분개를 안 할 거라는 거예요. 자, 그럼 회계 처리는 이런 방법을 쓰는데, 자, 그럼 지금 이제 공부할 거는 이 금액을 얼마씩 처리할 거냐. 그 방법을 우리 책에 두 가지만 있죠. 그래서 두 개만 하고
다음에 3개 더하고 책 바꿔서 지금 간단한 2개만 보면 하나는 자, 정액법. 정액법이라는 건 우리가 사용하는 내용연수 동안 매년 똑같은 금액이 감가상각되는 방식이에요. 정액 같은 금액이. 그러려면 방법은 간단해요. 감가상각 대상 금액을 내용연수로 n분의 1 하면 되죠. 그죠? 감가상각 대상 금액을 내용연수로 n분의 1을 하면 되겠죠. 그럼 지금 왼쪽 걸 그대로 대입하면 내용연수 5년 취득원가 120만 원에 빼기 잔존가액 20만 원 뺀 게 감가상각 대상 금액이니까 100만 원이죠. 그럼 100만 원을 5로 나누면 20만 원이 되네요. 그럼 이 20만 원을 5년 동안 똑같이 감가상각하는 게 정액법인 거예요. 그러면 5년 뒤면 100만 원이니까 이제 얘 돈 받고 팔면 20만 원 받으면 되겠죠. 이런 방식이 우리 정액법이에요. 자, 그럼 이 정액법은 시작할 때 이 잔존가액을 빼고 시작하죠. 그런데 이제 정률법은 공식이 미상각 잔액 곱하기 정률이에요. 정률. 그럼 정률은 우리가 구하는 게 아니고 옛날에 기획재정부에서 정해놓은 업종별 자산별 정률이라는 게 있어요. 일반적으로 제조업이 5년이라면 0.451이 정률이에요. 정률. 그럼 1차 년도에 1년간 1월 1일 날 사서 1년 썼다라고 하면 자, 첫 시작이 미상각 잔액이다라고 적혀 있으면 우리는 미상각 잔액이란 말은 감가상각 안 한 금액이죠. 올해 샀어요. 올해 감가상각 한 적 있나요? 한 적 없죠. 첫 시작은 그래서 취득원가예요. 감가상각 안 한 게 취득원가 한 번도 한 적 없으니까. 그럼 120만 원에 곱하기 0.451 이렇게 하는 거예요. 20만 원 빼고 하는 게 아니라 얘는 취득원가로 그냥 바로 시작해 버리는 거예요. 그럼 그냥 간단하게 금액 보면 얘는 20만 원 언제 빼는지를 보여드릴게요. 그러면 54만 1,200원이 1차 년도 감가상각비가 돼요. 2차 년도에 금액 많죠? 그럼 이 금액을 우리 감가상각 누계액이라고 대변에 쓰면서 분개하겠다는 이야기죠. 그러면 자, 취득원가 120만 원이고 감가상각 누계액이 54만 1,200원이면 자, 우리 장부에는 120만 원에 샀는데 54만 1,200원이 되어서 65만 8,800원이에요. 이렇게 보여주게 되겠죠. 자, 이 금액은 120만 원에서 뺀 거예요. 그럼 이 금액 보여주겠죠. 지금 분개하고 나면 지금 120만 원 샀는데 54만 1,200원 달아서 65만 8,800원이에요라고 보여주잖아요. 이 금액을 뭐라고 하냐면 장부가액이라고 그래요. 장부가액. 그러면 지금 제가 이야기했던 장부가액 있죠. 자, 이 유형자산의 장부가액은 취득원가의 감가상각 누계액을 뺀 걸 장부가액이라고 그래요. 유형자산은. 지금까지 다른 걸 빼면 나머지가 얘 잔존가치가 될 거잖아요. 지금 남아있는 현재의 가치가 되겠죠. 그래서 제가 앞으로 자주 물어볼 거예요. 얘 장부가액이 얼마냐고. 그러면 취득가격에다가 지금까지 달았던 거 빼면 장부가액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이해가시죠? 장부가액? 이해가셨나요? 그럼 지금 얘 한번 감가상각하면 미상각 잔액은 얼마죠? 감가상각 안 한 금액은? 똑같죠? 그래서 당한 거 아니에요? 미상각 잔액은 지금 이 가격에 이 금액에 지금 얘 감가상각이었으니까 뺀 나머지가 감가상각 안 한 금액이겠지. 미상각 잔액이.
근데 장부가액은 뭐라 그랬죠? 취득금액에 감가상각 누계 뺀 금액이죠. 그럼 둘이 똑같잖아요. 그래서 자, 미상각잔액이랑 장부가액이랑 같은 뜻이에요. 우리 유형자산에서는 감가상각 안 한 금액이 장부가액이에요. 어차피 지금 이 공식이 감가상각된 거 뺀 거잖아요. 그럼 나머지는 감가상각 안 한 거니까. 그래서 장부가액이나 미상각잔액이나 같은 말이다라고 보시면 돼요. 자, 그럼 2000년도도 X2년도도 여기에 0.452를 빼겠죠. 자, 그러면 얘는 29만 7,119원이 될 건데 반올림 한다면 그럼 그 다음 연도는 X3년도에 미상각잔액이 36만 1,681원이 돼요. 자, 이거 계산하라고 하는 게 아니라 제가 그냥 뒤에 숫자 보여드리려고 하는 거예요. 그럼 여기에 또 0.4일 하게 되면 안 돼요. 왜 안 되냐면 잔존가액을 20만 원 남겨놔야 되거든. 그래서 마지막에 끝수조정으로 20만 원을 뺄 거예요. 그러면 16만 1,681원이 될 거예요. 그럼 지금 얘 금액의 합이 100만 원이 되도록 쓰는 거예요. 정해법은 먼저 빼고 시작하고 얘는 그냥 시작해서 마지막에 빼요. 그래서 얘 둘이 방식이 틀린 이유가 정률 이걸 곱해가지고 딱 100만 원을 만들 수가 없다 보니까 딱 100만 원 만들 수 있다면 빼고 시작하면 되는데 감가상각 대상 금액으로 얘 곱해서 딱 못 없애니까 그냥 취득원가인 미상각잔액 취득원가 시작해서 마지막에 끝수조정으로 얘를 맞춰주는 방식을 써요. 그럼 정률법이라는 건 5년 쓸 수 있다고 5년 동안 금액을 다 감가상각하는 게 아니라 정률에 맞춰서 감가상각 시키고 이다음부터 4차년도 5차년도는 감가상각을 안 하는 방식이에요. 이게 정률법이에요. 그럼 정률법이 감가상각비가 훨씬 더 높이 나오게 되겠죠. 실제로 5년이 0.45일이에요. 제가 추정으로 쓴 게 아니고 그러면 실제적으로 정률법이 정액법보다는 1차년도 감가상각비가 무조건 높이 나와요. 무조건. 자, 다음에 책 바꾸면 제가 규칙을 설명드릴 거예요. 지금은 이제 앞면도 터둬야지. 자, 그럼 이제 우리 교재 62페이지에 적혀 있는 자, 내용들 여러분들 보면 이해하실 수 있겠죠? 이해하실 수 있겠죠? 자, 그럼 이제 유형자산 처분이 있는데 처분하기 전에 우리 지금 취득하면서 이 책에서 너무 생략을 해서 제가 여러분한테 나중에 분계 연습 공부거리를 줄 건데 여러분들 너무 나중에 심심하실까봐 집에서 분계 연습하고 분계놀이 하게 제가 줄 건데 그러게 좀 정보가 너무 부족해서 조금만 살을 더 붙일게요. 자, 지금 우리 취득원가 쪽에 들어와야 되는 건데 취득원가를 너무 짧게 적혀 있어서 자, 먼저 불가피하게 매입하는 유가증권을 볼게요. 자, 불가피하게 매입하는 유가증권이라는 건 얘는 그냥 국공채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우리 지역개발채권. 자, 우리 취득세를 납부하는 자산을 사면 우리는 국공채를 강제적으로 매입하도록 국가가 이제 지방자치단체가 그 법으로 정하고 있죠. 그럼 이걸 사야 되는데 자, 얘가 채권이지만 이 채권은 액면가가 있고 그리고 시가가 있어요. 시가 또는 공정가액. 혹시 제가 공정가액하고 시가하고 차이 말씀드렸나요? 말 안 했어도 수업하는데 문제 없는데 우리 알고 가잖아요. 우리 공정가액은 우리가 파는 사람과 사는 사람이 이견이 없는 금액을 공정가액이라고 해요. 제가 이거 여러분한테 뭐 500원이나 400원에 판다고 하면 여러분들이 필요하면 사 쓰고
필요하지 않으면 안 썼쓰겠죠. 그런 걸 공정가액이라 그래요. 근데 제가 이걸 여러분들이 꼭 읽어 써야 되는데 이걸 10만 원에 팔아요. 이런 걸 불공정가액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죠? 자, 그런데 이 공정가액이 꼭 시장이 형성되어 있는 게 아니에요. 공정가액은 우리 사는 사람과 파는 사람이 서로 우리 불만이 없는 그런 가격인데 이 중에 시장이 형성되어 있으면 얘가 시가라고 하는 거예요. 시장 가격의 줄임말이에요. 그러면 시가는 공정가액 중에 더 명확한 거라고 보면 되겠죠. 그래서 공정가액 해야 되는 걸 시가를 주면 더 정확하니까 시가를 쓰면 되는데 시가 써야 될 걸 공정가액이라고 쓰는 일은 절대 없어요. 왜냐하면 시장이 형성 안 된 가격도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지금 여러분들이 직접 만든 걸 가지고 이거 얼마 정도 가치 할 것 같아. 남들이 산다고 했을 때 그 정도면 사겠다고 하면 공정 가치는 될 수 있지만 시장은 형성 안 돼 있죠. 그건 시가라고 표현할 수가 없다는 이야기예요. 그래서 이 두 개가 섞여 쓰는 것 같지만 시가를 써야 되는 건 공정 가치란 말은 안 써요. 근데 우리 시험에서 공정 가치를 써야 되는 곳에서 시가라는 표현을 쓴다는 이야기예요. 그러면 더 명확한 공정 가치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시가를. 자, 그럼 자, 액면 가격이 100만 원인데 시가가 80만 원이다라고 볼게요. 80만 원. 자, 그럼 액면가 100만 원이고 시가가 80만 원인 건 이 채권을 국가가 저한테 팔면 무조건 액면가액에 사라 그래요. 사실 얘는 우리끼리 흔히 말할 때는 유가증권이니까 판다고 표현하는데 엄밀히 말하면 국가가 나한테 돈 빌려달라는 거예요. 100만 원. 액면가 나중에 만기되면 100만 원 갚아줄게. 100만 원 빌려줘 하면서 국공채 채권을 발행해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당연히 100만 원을 빌려줘야 되겠죠. 그래서 나는 이걸 현금으로 100만 원 주고 구입을 하게 돼요. 그럼 이거에 대해서 뭐 특별한 말이 없으면 원칙적으로 얘는 단기 매매 증권으로 분류해요. 단기 매매 증권으로 분류를 할 거예요. 그럼 이 단기 매매 증권을 얼마라고 취득할 거냐라는 건데 일단 준도는 100만 원이죠. 근데 얘를 100만 원이라 적어두면 기말되면 시가 때문에 단기 매매 증권 평가 손실 20만 원 나올 거예요. 지금 우리가 불가피하게 매입하는 유가증권은 이거 사는 건 제가 취득세를 납부하는 자산이라 그랬죠. 예를 들어서 우리가 지금 자동차를 사요. 차 샀기 때문에 이거 산 거지. 지금 단기 매매 증권 사가지고 우리가 이익 보려고 산 게 아니죠. 단기 시세 차익 목적 이게 주 목적이 아니잖아. 지금 어쩔 수 없이 차 샀기 때문에 산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기말에 얘 때문에 손해봤다고 하면 안 돼요. 단기 매매 증권 때문에. 그럼 그렇게 하려고 그러면 얘는 사올 때 공정가액으로 취득가격 인식하는 거예요. 얘는 80만 원이다. 이렇게 인식해 버리는 거예요. 그럼 차이 나는 이 20만 원은 사실 지금 바로 팔아도 80만 원밖에 못 받잖아. 지금 공정가액이라는 건 시가라는 건 지금 내가 팔아도 이 돈밖에 못 받는다는 이야기죠. 시장 형성된 거니까. 그럼 가만히 앉아서 20만 원 손해 본 거잖아요. 그죠? 그럼 이제 이 20만 원 손해 본 거 생각해 봐야지. 왜 손해 봤는지. 이거 손해 보기 싫으면 어떻게 하면 될까요? 차 안 사면 돼요. 그죠? 차 샀기 때문에 손해 본 거야. 차 안 사면 이 손해 볼 일 없다는 거예요. 취득세를 낼 일도 없고 지역개발 채권 살 일도 없거든. 그래서 이 취득했기 때문에 손해 본 돈으로 봐서 취득원가에 포함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얘를 자동차니까 차량 운반구, 건물이면 건물이다. 우리 땅이면 토지다. 취득세 납부하는 자산들 있죠. 그런 것들에 한마디로 이걸 이렇게 정리할 수 있어요. 불가피하게 매입하는 유가증권의 액면가액과 공정가액의 차액은 취득원가에 포함한다. 액면가액하고 우리 공정가액하고 차이 나는 금액 20만 원은 우리는 취득원가에 포함시킨다는 거예요. 자동차 취득원가에 포함하는 게 유형자산 계정 과목 쓰는 거죠. 그래서 건물이면 건물이다. 우리 선박이면 선박이다. 차량 운반구면 차량 운반구다.
그럼 얘를 팔면, 자, 팔아요. 그럼 대변에 얘 지워야 되겠죠. 대변에 단기 매매 증권 80만 원에 팔고, 그리고 나는 현금 80만 원이다. 돈 받는다. 이렇게 될 거예요. 자, 이해 가셨나요? 그럼 자, 구입 즉시 매각하면, 그러면 얘 둘이가 합쳐지게 되겠죠. 얘 둘이 합쳐질 거잖아요. 현금 100만 원 주고 현금 80만 원 받으면 그냥 20만 원 준 거죠. 그죠? 단기 매매 증권은 받았다가 바로 파니까 지워버리면 되겠죠. 그런 쪽으로 구입 즉시 팔면 얘 둘이 차이 가지고 차변에 차량 운반구 20만 원, 대변에 현금 20만 원 이렇게 될 거란 이야기예요. 구입 즉시 팔면 이 두 개가 합쳐지니까. 그럼 이 차익만 가지고 회계 처리하면 되겠죠. 차익만 가지고. 그래서 우리 전에 제가 단기 매매 증권 하면서 이야기 한 번 안 했나요? 차 사면 일반적으로 60% 정도 해요. 60% 정도. 그럼 100만 원짜리 사면 60만 원짜리니까 파는 게 아니고 대놓고 40만 원 달라고 한다고. 그게 지금 이 상황인 거예요. 대놓고 20만 원 달라고 할 거니까 차 샀기 때문에 손해봤구나.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자, 이게 불가피하게 매입하는 유가증권이에요. 자, 그리고 또 하나 더. 자산의 무상취득. 공짜로 받을 수도 있잖아요. 그죠? 예를 들어서 우리 대주주가 우리 1,000만 원에 취득한 토지를 우리 회사에 증여를 했어요. 얘의 공정가액은 1,200만 원이에요. 주주는 1,000만 원에 샀던 건데 우리 회사에 건물 지어라고 자기 땅을 우리 회사한테 이제 무상 증여를 한 거예요. 자, 이걸 사면서 우리 취득세가 예를 들어 400만 원이 들어갔다고 볼게요. 400만 원? 400만 원 너무 심했나요? 40만 원 할게요. 1,000만 원짜리인데 400이면 너무 심했죠. 자, 그럼 먼저 분계를 보면 제일 중요한 건 우리한테 토지가 들어왔죠. 그러면 차변에 토지라고 할 거예요. 토지. 이제 취득했잖아요. 무상 취득이든 뭐든 썼어요. 자, 그럼 대변에 돈 줘야 되는데 공짜로 줬죠. 이때 공짜로 줬을 때 쓰는 계정 과목이 자산 수증 이익이라는 계정 과목이에요. 자산 수증이. 그럼 공짜로 우리가 받았다는 건데, 그럼 얼마에 공짜로 받았냐라고 봤을 때, 자, 주주가 1,000만 원에 샀죠. 그죠? 근데 주주가 만약에 법인이든 뭐든 다른 사람의 장부에 적혀 있는 금액을 우리 장부에 쓸 일은 절대 없어요. 여러분들이 일기 쓰는데 뭐 쓸지 모르겠어. 친구한테 너 뭐 썼니? 라고 물어보고 그 여러분 일기 쓰나요? 그럴 리 없죠. 자, 앞으로 무조건 다른 어떤 상황을 제가 설명하더라도 다른 사람 장부에 적혀 있는 거, 그 사람이 사왔던 금액, 그건 나하고 전혀 상관없어요. 나는 내가 돈 주고 사온 금액이나 아니면 그 금액이 없다면 공정가격으로 취득하게 할 거예요. 그러면 공정가액 1,200만 원이 자산 수증 이익이 되는 거예요. 그럼 이 토지의 가격은 일단 1,200만 원이 되게 되겠죠. 그죠? 자, 그런데 이제 이게 대주주가 나한테 넘기면서 취득세 40만 원을 이제 현금으로 냈어요. 줄라면 깔끔하게 취득세까지 내주지. 취득세는 자, 우리가 냈어요. 그럼 이 취득세는 계정하고 뭐라고 할 거냐라는 거예요. 그렇죠? 이건 지금 우리가
공짜든 뭐든 취득하면서 들어간 부대 비용이잖아요. 그럼 취득원가에 포함해야 되겠죠. 그래서 얘는 40만 원이 더해져서 토지 취득 가격은 1240만 원이 되게 됐고요. 자, 그래서 여러분들이 실수하지 않으셨으면 하는 것 중에 한 개가 자산의 무상 취득은 공정가액이다. 틀린 말은 아닌데 분기할 때는 공정가액은 자산 수정 이익에만 쓰는 거고 자산의 취득 가격은 이거잖아요. 그래서 공정가액에 취득 시 부대 비용을 포함한 거다라고 생각하세요. 공정가액이 이 땅값이고 그거 말고 들어간 부대 비용들 있죠. 그거는 우리 같이 다 취득원가에 포함시킬 거니까. 그래서 공정가액에 취득 시 부대 비용을 포함한 금액이 우리 자산 무상 취득의 취득가액이다. 이렇게 여러분들이 생각해 주시면 좋겠어요. 자, 이게 우리 자산 취득에 대한 부분을 제가 두 개만 좀 더 설명을 드렸어요. 그럼 우리 시간 많으니까 처분 분계 틀 하나만 알려드릴게요. 자, 이번에 제가 두 개 비교할 건데, 자, 이거 왼쪽은 쓸 거 아니에요? 우리가 직접 쓰는 거 아니에요? 직접법으로 회계 처리를 하는 곳하고, 이쪽은 이제 우리가 쓰는 거 간접법으로 회계 처리하는 경우하고 두 개를 이제 우리가 사오고 감가상각하고 팔고 이 순서대로 한번 가볼게요. 자, 직접법이든 간접법이든 사오는 건 똑같아요. 자, 우리가 먼저 취득을 하면서 차변에 차량 운반구 100만 원, 대변에 현금 100만 원 이렇게 썼어요. 얘도 취득하면서 차변에 차량 운반구 대변에 현금 100만 원 이렇게 회계 처리했어요. 사온 거야 뭐 차이 없고 직접법 간접법은 감가상각 대약이니까. 그럼 지금 이 자산을 우리 잔존가액 없이 정액법으로 5년 한다 볼게요. 제가 제일 자주 쓰는 말이에요. 왜냐면 잔존가치가 없대. 그럼 100만 원 가지고 정액법으로 5년 쓴다는 건 5분의 1씩 다른다니까 20만 원씩 다른다는 이야기죠. 자, 그럼 우리 감가상각 할 때 차변에 감가상각비 20만 원, 대변에 차량 운반구 20만 원 이렇게 썼고, 얘는 감가상각할 때 차변에 감가상각비 대변에 감가상각 누계액 20만 원. 자, 얘는 자동차 거에 꼭 자기 짝지를 선택할 거예요. 차감 계정은 무조건 자기 짝지가 있다라고 했죠. 그럼 무조건 자기 짝지를 가지고 있어요. 자, 그럼 이 자동차의 장부 가격은 얼마죠? 장부 가격은 이 시점에 80만 원이죠. 얘는 지금 장부에 80만 원만 적혀 있을 거고 100만 원이었는데 20 줄였잖아. 얘는 100만 원인데 20만 원 달아서 80만 원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을 거예요. 어떻게든 둘 다 80만 원이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자, 오늘 우리 마지막이니까 기분 좋게 돈 벌어야 되니까 얘를 90만 원에 팔았다 볼게요. 90만 원에. 그럼 얼마 이익이죠? 10만 원 이익이죠. 자, 어느 방식을 쓰든 우리 회계는 나중에 제가 계속 이런 이야기 할 거예요. 그냥 우리 저와 같이 이렇게 이야기하면 10만 원 이익이라고 이야기하잖아요. 결과도 무조건 10만 원 이익이라고 나와야 돼요. 그런데 분개를 하면 다른 결과값이 나오는 분이 꽤 많아요. 그럼 안 된다는 거예요. 우리는
장부에 쓰는 건 우리가 일상생활에서 이야기하고 생각하는 게 장부에 기록이 돼 있어야 되지. 그거하고 전혀 다른 세상이 아니에요. 돈 100만 원 남겼으면 100만 원 남겼다 나와야 되고 10만 원 남겼으면 10만 원 남겼다 나오는 거지. 내가 분계 잘못해서 얘가 손해 봤던 게 이익 보게 되고 이런 일은 절대 없다는 거예요. 금액도 우리가 생각하는 딱 그 금액만 이익이에요. 그럼 얘는 자, 우리가 처분을 해요. 90만 원에. 그럼 처분하려고 그러면 우리 장부에 모든 걸 다 지워야 된다라고 했죠. 그 모든이 자산, 부채, 자본. 그럼 여기는 차량 운반구만 장부에 있는데 얼마라고 적혀 있죠? 80을 했죠. 지금 이미 줄였잖아, 대변에. 그러면 지우기 위해서 대변에 차량 운반구 80만 원이다 이렇게 지우게 되죠. 그죠? 자, 그럼 이제 얘 처분이라고 말하는 지우는 건 다 끝났어요, 저거는. 자, 그럼 얘 볼게요. 90만 원에 처분했는데, 자, 그럼 얘 처분 작업하려고 그러면, 자, 먼저 차량 운반구 지워야 되겠죠? 장부에 얼마라고 적혀 있죠? 우리 차량 운반구 지운 적 있나요? 없죠? 대변에 차량 운반구 100만 원 써야 이 차의 흔적이 다 사라질 거예요. 왜냐면 이 금액은 줄인 적이 한 번도 없거든. 그렇죠? 다음, 그럼 또 차량 운반구랑 관계된 계정 장부에 남아 있는 거 있나요? 예, 남아 있죠? 얘 지워야지. 차변에 감가상각 누계액 20만 원. 얘는 차량 운반구의 짝지. 이렇게 써야 얘가 지워지겠죠. 지금 왼쪽에 대변에 차량 운반구 80 쓴 거하고 오른쪽에 차량 운반구 대변에 100만 원, 감가상각 누계액 20만 원 쓴 거하고 얘 두 개는 같은 분계예요. 얘 두 개는 결론적으로 얘도 순회고라면 대변이 80이죠. 얘도 80이죠. 근데 우리는 지금 회계 처리를 간접법으로 하기 때문에 처분한다라는 말이 나오면 무조건 처음 여러분이 하셔야 될 일이 첫 번째가 취득원가를 지우고 두 번째가 감가상각 누계액을 지워야 돼요. 직접법이면 얘 지우고 차변에 돈을 현금으로 90만 원 받고 그럼 얘 10만 원 이익이죠. 그럼 얘 계정 과목은 유형자산 처분 이익이다 10만 원. 정말 끝까지 가죠. 자, 그럼 얘도 똑같다는 이야기예요. 지우고 나서 내가 돈 현금으로 90만 원을 받았어요. 그럼 대차 차익에도 110만 원 하고 100만 원이니까 10만 원 대변이 남잖아. 얘가 유형자산 처분 이익이다 10만 원 이렇게 될 거란 이야기예요. 그래서 우리는 처분하게 되면 이렇게 분개할 거라서 제가 분개하는 거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 이렇게 분개하세요, 저렇게 분개하세요, 이거 먼저 하세요 이런 표현은 안 하죠. 그냥 돈 나갔죠, 들어왔죠. 왜 예를 들면 우리가 자동차를 샀어요, 현금 주고. 그럼 차 산 거 먼저 차변에 쓰든 대변에 우리가 현금으로 돈 준 거 먼저 쓰든 그거 상관없다라고 했잖아요. 그냥 차변 대변 여러분 마음대로 쓰라 그랬죠. 그런데 자, 이거 처분하는 거에 대해서는 자와 같이 당분간 순서를 그대로 지킬게요. 자, 유형자산 처분하게 되면 자, 분개하는데 순서를 첫 번째 대변에 유형자산을 쓰고 취득원가를 쓰고 첫 번째. 두 번째 우리가 할 게 이 유형자산의 감가상각 누계액을 써주고 그리고 세 번째 우리가 받는 수령 금액을 써줄 거예요. 써주고 나서 얘 둘이 합을 봐서
네 번째가 유형자산 처분 손익이 나오게 될 거예요. 사변이면 처분 손실, 대변이면 처분이. 자, 순서를 항상 유형자산 처분할 때마다 대변의 취득원가, 그 다음 감가상각 누계액 써놓고 그 다음 돈 얼마 받는지 아니면 얼마 받을 건지를 쓸 거예요. 그 써놓고 나서 왜냐면 얘 둘이가 지운 거고 그리고 돈 받는 거 써야 차이를 이익이다 손해다라고 낼 거잖아요. 그죠? 별거 아닌데 제가 왜 이야기하냐면 일반 전표 처음 할 때는 다들 잘해요. 잘하다가 부가가치세 공부해서 여기다가 부가가치세까지 없는 순간 분기가 사람들이 이상해져요. 왜냐면 얘 90만 원 팔았잖아. 그럼 부가가치세 9만 원도 받아오래. 그런 순간 이 분기에 9만 원이 들어가야 돼요. 지금 이 분기에. 그런데 우리가 일반 전표라는 지금 우리 분기하는 이것만이 아니라 부가가치세가 섞인 메인 매출 전표를 쓰면 컴퓨터가 우리를 도와준답시고 이상한 금액을 계속 제시해줘요. 그럼 그 금액을 다 틀어 바꿔버려야 돼요. 또 우리 돈 받는 거에도 부가가치세 같이 받아야 되는데 물건 판 금액이랑 틀리거든. 지금 우리 지운 금액이랑 틀리니까. 그럼 그 금액까지 다 써놓고 차이도 해야 되는데 또 여기에서 이 차이 나는 것 가지고 바로 돈 받았다고 엔터 쳐버리고 난리도 아니에요. 그래서 근데 중요한 건 이걸 나중에 우리 부가가치세 하고 나서 메인 매출 전표에 문제 나오는 거 엄청 좋아해요. 정말 작년에는 FT 1급 빼고 전산회계 1급, 전산세무 1급, TAT 1급 3개 다 나왔어요. 메인 매출 전표랑 일반 전표에 분개하도록. 그러면 실수하면 일단 나 스스로 과감하게 3점 버리고 가겠다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런 일이 없도록 일단 시작부터 이 순서대로. 나중에 제가 이제 이게 원활하시고 안 틀리시는 분은 마음대로 그냥 편하신 대로 순서 하셔도 돼요 라고 말하기 전까지는 유형자산 처분한다 그러면 취득원가 먼저 지우고 항상 취득원가 먼저 준다 기억하세요. 나중에 취득원가 안 써요. 그런 이유가 있어. 취득원가를 안 쓰는 이유가 컴퓨터가 도움 주는 거 보고 습관이 있기 때문에 내가 스스로 이 금액을 써줘야 되거든. 취득원가 쓰고 감가상각 누계액 쓰고 내가 받을 돈 전부 다 쓰고 그리고 나서 이익이다 손해다. 이 순서로 우리가 처분이 있으면 할 거다. 자, 이걸 꼭 기억해 두세요. 정말 저걸 내가 버린다면 난 3점 버리고 딴 데서 채우겠다는 확신을 가질 때만 아니면 저 순서대로 꼭 하셔야 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자, 이제 우리 처분에 대해서는 일단 내일 저와 같이 우리가 꼭 판금한 처분이 아니에요. 판금한 처분이 아니라 장부에 지우는 거라 그랬죠. 장부에 지우는 거는 내가 처리할 수도 있고 불타 없어질 수도 있고 근데 불타 없어졌는데 보험에 가입했을 수도 있고 가입 안 했을 수도 있잖아요. 그죠? 우리는 그 모든 사항을 장부에 기록할 수 있어야겠죠. 있을 수 있는 일들이잖아요. 그래서 이제 그런 사항에 대한 회계 처리도 보고 또 형체 없는 자산이 무형 자산도 보고 그리고 이제 우리 빚도 봐야지. 부채도 보고 그렇게 할 거예요.